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했지만 강태준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VVIP 병실의 고요함은 그의 심장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 TK그룹의 젊은 총수로서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의 견고한 제국은 지금 작은 침대 위에서 색색 잠든 5살 아들 민준 때문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병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다. 희귀 혈액 질환. 현대의학으로는 명확한 치료법이 정립되지 않은 질병.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오만한 심장에 밝혔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전용기를 타고 날아왔지만 그들조차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태주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 속에서 그는 언뜻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무참히 내쳤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기억은 원치 않게 선명한 영상이 되어 그의 뇌리를 스쳤. 차갑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펜트하우스. 그는 막대한 금액이 적힌 수표와 서류 한 장을 여자 윤서연의 앞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에게는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다. 가문의 명예와 후계 구도의 흠집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오점.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치거나 매달릴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그저 부서질 듯한 얼굴로 그를 응시하다 조용히 일어서서 돌아섰다. 그 연약하지만 꼿꼿한 뒷모습이 오히려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 앞에서 그 기억은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회장님, 현재로서는 골수 이식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중군의 혈액형이 워낙 특이하여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것이 주치의의 보고는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주치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의 제국에서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을 내렸다.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열흘 안에 내 아들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아내. 만약 찾지 못하면 너희 모두 내 눈앞에서 사라질 각오를 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어려 있었다. 비서들은 굳은 얼굴로 허리를 숙이고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에게 총수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민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값비싼 약물들이 쉴 새 없이 투여되었지만 아이의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병실에 설치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아들 곁을 지켰다. 잠이 들 때마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다. 그는 왜 자꾸만 그녀를 떠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이자 처리해야 할 문제였을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민주는 오롯이 강씨 가문의 자손이며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그 아이의 몸에 천한 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이에게서 엄마의 존재를 철저히 지웠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결에 칭얼거렸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잠꼬대는 태준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밝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지만 엄마라는 존재만큼은 그가 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었다. TK그룹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전 세계의 병원과 혈액은행, 골수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샅샅이 조사되었다. 수십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 각국의 브로커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민준이 가진 특이한 항원은 인류에게서 거의 보고된 적 없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의료진의 회의는 매일같이 이어졌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점점 더 포악해졌다. 그의 분노는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무도 그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도, 그의 돈도, 그의 권력도 병마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성의 꼭대기에 고립된 왕처럼 무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국내 혈액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지만 강태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장님,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이런 희귀인자는 보통 직계 가족에게서 유전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혹시 아이의 어머니 쪽 유전자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두가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아이의 어머니라는 주제는 TK 그룹 내에서 암묵적인 금기어였다.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감히 누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가. 그는 당장이라도 노 교수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이성이 본능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와버렸다. 복도를 걷는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윤서연. 그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었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두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가 먼저 그녀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굴욕적인 일인가. 강태준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민준이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보력을 과신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기회는 남아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다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수단을 가리지 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필요하다면 각국 정부와도 접촉해. 이건 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절박했고 그 절박함 속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견고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민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제는 면회 시간조차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태주는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는 아들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한 후계자가 그의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때 주치의가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이 어머니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혈액이나 골수를 기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주치의의 말은 태준에게 최후통첩처럼 들렸다. 그의 모든 오만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선택지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윤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5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을 모두 주워 담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주치의의 말은 강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 놓을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서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단순히 혈액이나 골수를 기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니. 그 말 속에 담긴 불길한 뉘앙스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는 간신히 냉정을 유지하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알아듣게 설명해. 주치의인 김 박사는 국내 최고의 소아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였지만 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는 평범한 의사에 불과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민중군의 몸에서는 일반적인 면역 거부 반응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키메라 항원 반응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액 세포마저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극도로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의 변종입니다. 김 박사는 복잡한 의료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문제는 이 항원의 구조가 워낙 독특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혈액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수혈은 아이의 몸속에서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몸은 이식된 골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하게 파괴할 겁니다. 그의 설명은 태준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들의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떤 의학기술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경멸하며 살아온 그에게 의학이 선고하는 절대적인 불가능은 감당하기 힘든 모욕이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당신들 실력이 부족한 걸 내 아들 탓으로 돌리지 마. 당장 미국이든 독일이든 최고의 팀을 다시 꾸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병원 하나를 통째로 사주지. 태준은 돈과 권력이라는 익숙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전문가로서의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회장님,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준군의 몸이 거부하지 않을 유일한 가능성은 그 독특한 항원을 만들어낸 유전적 뿌리, 즉 생모의 혈액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혈이 아닙니다. 생모의 혈액에서 특정 면역 세포를 분리, 배양, 재가공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전례가 없는 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가능성, 그 말들은 태준에게 내려진 절망의 예언과도 같았다. 그는 힘없이 돌아서서 중환자실 유리벽 앞에 섰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아들의 작은 몸이 보였다. 앙상한 팔에 꽂힌 링거 바늘과 코에 낀 산소 호흡기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천사처럼 웃던 아이였다. TK그룹의 비상팀은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보스턴의 유전학 연구소,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 도쿄의 생명공학 데이터베이스까지 강태준의 이름으로 수백만 달러가 오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일치하는 데이터 없음이었다. 그의 광대한 제국은 아들의 작은 혈관 하나를 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정막에 휩싸였다. 태주는 허락된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아들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준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날 밤 병원장실에서는 긴급 의료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모두 모였지만 침묵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때 지난번 회의에서 어머니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던 노 교수 이진한 박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맞는 열쇠를 찾는 게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진한 박사는 낡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5년 전의 진료 기록이었다. 이것은 아이 어머니의 임신 초기 기록입니다. 당시 그녀는 심각한 입덧과 함께 일시적인 면역 교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몇 가지 특이점이 보입니다. 그녀의 혈액 인자 중 일부가 민준군이 가진 항원의 전구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구체라니요? 그렇다면 아이 어머니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젊은 의사 하나가 흥분해서 물었다. 이진한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반대일세. 아이 어머니는 그 항원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전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말하자면 독과 해독제를 함께 가진 셈이지. 하지만 민준군은 불행히도 독에 해당하는 유전자만 물려받은 걸지도 몰라. 그의 가설은 회의실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현대 유전학 이론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서연은 단순한 혈액 기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학이 내리는 절망적인 예언의 실체였다. 김 박사는 회의 결과를 가지고 태준에게 갔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그는 이진한 박사의 가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태준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다. 자존심, 분노, 그리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그는 이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해야만 했다. 그는 윤서연을 증오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나타난 유일한 오점이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고민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자존심 따위가 아들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최 비서실장을 불렀다. 최 실장은 묵묵히
그의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렸다. 태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위압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찾아, 윤서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찾아내. 그 명령은 더 이상 제국의 총수가 내리는 위험 있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아버지가 내뱉는 처절한 절규이자 애원이었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TK그룹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정보팀이 일사불란하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데 이골인한 전문가들이었다. 한난 여자 한 명을 찾는 것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어야 했다. 최 실장은 24시간 안에 목표물의 위치를 총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신감은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5년 전 강태준을 떠난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의 금융기록, 통신기록, 의료기록 등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을 증명하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증발해 버렸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태준이 그녀에게 건넸던 거액의 수표가 입금된 계좌였다. 그 계좌는 개설된 이후 단 한 번의 출금 기록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수십억 원의 돈이 5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그 돈으로 화려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돈을 경멸하듯 거부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말이 돼? 당장 국가 전산망이라도 해킹해서 찾아내. 태주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의 분노는 무능한 부하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여자 윤서연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통제 밖으로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다. 이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수색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사설 탐정들이 전국으로 파견되었고 과거 그녀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돌아오는 보고는 한결같았다. 대학 동기들은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외삼촌 부부는 몇 년 전 이민을 떠나 행방이 묘연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낸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병원에서는 시시각각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민준의 작은 몸은 더 이상 약물에 반응하지 않았고 의료진은 이제 시간을 며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다. 태주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병원과 임시 사무실을 오가며 독촉 전화를 퍼부었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그는 문득 그녀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변변한 배경도 기댈 가족도 없다는 점이 한때는 그녀를 처리하기 쉬운 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바로 그 점이 그녀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상에 그녀를 기억하고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가 그의 속을 비웃는 듯했다. 좌절감이 절망으로 바뀌어갈 무렵 정보팀의 막내 요원이 먼지 쌓인 과거 데이터 속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5년 전 윤서연이 사라진 직후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마을 현금 인출기에서 소액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었다. 너무나 사소해서 모두가 지나쳤던 단서. 그것이 그녀가 남긴 유일한 디지털 발자국이었다. 태주는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작은 단서 하나의 아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헬기가 어둠을 가르며 동해로 향하는 동안 태주는 처음으로 윤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을까? 그가 알던 연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기억 속 서연은 늘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는 그것을 나약함이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강인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보호색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가 휘두르는 권력과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했다. 그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보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경멸과 무시 속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헬기는 작은 항구 마을에 착륙했다. 최 실장과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확보했다. 태주는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섰다. 낡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한적한 포구, 비릿한 바다 냄새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를 맞았다. 이곳은 그가 살아온 화려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였다. 윤서연이 이런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탐문은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다. 최 실장이 돈 봉투를 내밀어도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돈보다 자신들의 고요한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태준이 가진 힘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권력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들은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마을의 인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이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한 나이든 파출소장이 5년 전쯤 홀로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을 이수아라고 소개했으며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고 했다. 그 여자 지금은 어디에 있소?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파출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1년 전쯤 훌쩍 떠났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가끔 바다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곤 했는데 어딘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어. 희망의 끈이 다시 끊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한 발 앞서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가 살았다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집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다. 하지만 집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벽에는 미완성된 바다 풍경 유화가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의학 서적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책 한 권을 펼쳤다. 책의 여백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복잡한 분자 구조식과 가설들이 적혀 있었다.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태주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그림이나 그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지성을 완전히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최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보팀의 보고였다. 이수아라는 가명으로 개설된 통장을 추적한 결과 최근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소액의 금융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꼬리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완벽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그녀의 행방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태주는 그림을 한 번, 그리고 의학 서적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복잡한 내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고 영리한 여자였다. 그는 이제 그녀를 찾아가서
단순히 부탁이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힘의 대결이 아닌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의 절박한 만남이 되어야만 했다. 제주도로 간다. 당장. 그는 짧게 명령을 내리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과 같은 오만함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조바심이 가득했다. 민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다. 강태준의 전용기가 활주로에 내리자 습기를 머금은 짭조름한 공기가 그의 폐부로 스며들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의전 차량처럼 대기하고 있었지만 제주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그 행렬은 어색하고 위압적인 침입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윤서연, 아니 이수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살고 있는 작은 해변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돌담과 유채꽃, 그리고 푸른 바다로 이루어진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태준의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밭일을 하던 노인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혼자 내렸다. 최 실장과 경호원들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이번에는 그가 혼자서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집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끝에 있었다.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아담한 단층 집과 소박하게 가꿔진 정원. 그곳은 5년 전 그녀가 살던 차갑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태주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5년 만의 재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미팅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집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창문 너머로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한 여자가 이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편안한 옷차림에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 바로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불안에 잠식되었던 과거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평온과 자기 확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맞단 말인가. 그는 문을 두드릴 용기를 잃었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서연이 붓을 놓고 창가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 밖에 서 있는 태준과 마주쳤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렸다. 놀라움으로 커졌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내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제주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남의 집 앞에는 무슨 볼일이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데. 그녀는 왜 왔냐고 묻지 않았다. 마치 길을 잘못 든 불청객을 대하듯 무심했다. 그 태도는 태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국어라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였다.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방식대로 거래를 하듯 말했다.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 당신 도움이 필요해. 서울로 가서 검사를 받아줘.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지. 그의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표현 방식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대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다.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주는 초조해졌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내 아이는 5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그토록 잔인한 거절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다. 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원망을 쏟아내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동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그와 그의 아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던 것이다. 그는 당황스러움에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살아있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 애는 죄가 없잖아. 죄가 없죠. 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5년간 골마 터진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서 그 아이를 앗아갈 때 내게 죄가 있는지 물었던가요? 당신은 그냥 결정하고 통보하고 나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나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강요하지 말아요. 당신은 나에게서 그 자격을 이미 빼앗아 갔으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입장을 단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논리가 없었다. 남은 것은 위협뿐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나 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하나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어차피 5년 전의 반쯤은 죽은 목숨이었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법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태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그의 펜트하우스를 떠날 때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의 상황이었다. 이제 버려진 것은 그는 힘없이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이 그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경험했다. 그의 돈도, 권력도, 위협도 굳게 닫힌 저 문을 열 수 없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5년 동안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미친 듯이 핸들을 내리쳤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그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윤서연의 단단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현관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5년 동안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평화의 성벽이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잊으려 했던 과거가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아프다는 그의 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의 비열한 계략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공포와 절망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제주도로 흘러 들어온 첫날.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울었다. 배신감과 상실감의 죽음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수아라는 새 이름으로 자신을 봉인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부서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일종의 치료 행위였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고 캔버스에 색을 채워 넣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갔다. 증오는 무뎌졌고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았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휘두를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태준이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리러 온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검은 세단들이 보였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마치 성을 포위한 군대처럼 그는 그녀가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셈이었다. 그 오만하고 집요한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며칠 동안 대치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전화선을 뽑고 인터넷도 끊었다. 세상과 자신을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하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뱃속 아이의 첫 태동, 따뜻했던 순간들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정말로 아픈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서울 지역 번호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수작일 것이라 생각하고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계속 울렸다. 무시하는 것도 지쳐갈 무렵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다. 혹시 윤서연 박사님 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강민준 군의 주치의입니다. 박사님이라는 호칭.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단어에 서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호칭은 잊고 살았던 그녀의 또 다른 자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박진우라는 의사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의사로서 동료 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듯 민준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의 병이 단순한 희귀병이 아니라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키메라 항원 반응과 아이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의 순수한 열정과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화가 이수아는 사라지고 냉철한 과학자 윤서연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진환 교수님의 가설에 따르면 윤서연 박사님께서 이 항원의 전구체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억제 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이 질병 앞에서 한 명의 과학자로서 이 분야의 선구자셨던 박사님의 지혜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박진우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밝힌 빗장을 풀어버리는 열쇠가 되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하려 했다면 박진우는 그녀의 지성과 정체성을 자극했다. 증오와 슬픔이라는 감정의 장벽을 우회하여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탐구심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건드린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과 가설들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피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난제, 현대의학이 포기한 영역. 그것은 한때 그녀가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종류의 도전이었다. 그녀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강태준에 대한 증오와 아이에 대한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지의 질병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망자 이수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혈액학자였던 닥터 윤서연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냉철하며 전문가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모든 차트와 유전자 시퀀싱 분석 자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예스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자로서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문가로서 내리는 이성적인 첫 번째 조치였다. 수화기 너머의 박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선택이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박진우 의사가 보낸 데이터 파일은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다. 윤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예전 노트북을 켰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연결하자 화면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혈액세포 분석 프로그램이 그대로 떠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순식간에 임시 연구실로 변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의학 서적과 프린트된 논문들이 어지럽게 널렸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복잡한 화학 분자식들이 적힌 메모지에 가려졌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열정과 총기가 되살아나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굶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데이터에만 몰두했다. 이틀 밤낮이 지났을 때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서울의 의료진들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미세한 패턴. 민준의 키메라 항원은 무작위로 변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백질 효소의 활동에 따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암호와도 같았다. 이 패턴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항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을 터였다. 이 발견은 그녀의 마음을 굳히게 만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준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만이 풀 수 있는 과학적 도전이자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사명이었다. 그녀는 박진우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을 자지 못해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료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수화기 너머의 박진우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수용되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하죠. 그녀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통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과 실험실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둘째, 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나, 윤서연에게 있다. 병원의 그 누구도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셋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준 씨는 실험실과 회의실 출입을 금한다. 환자의 보호자로서의 면회는 허용하지만 나의 업무 영역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다. 그녀의 조건들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병원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특히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강태준의 권한을 정면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그녀가 보내온 분석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병원장과 이사진을 설득했고 결국 강태준에게 이 조건을 전달하는 총대를 매게 되었다. 태준은 최 실장을 통해 서연의 조건을 전해 듣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그녀가 자신에게 명령을 하려 든단 말인가.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시키겠다는 발상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제주도로 날아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윤서연은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연은 태준이 보낸 전용기를 거절하고 평범한 민항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 그녀의 차림새는 제주에서의 소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지적인 안경 너머의 냉철한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쟁터로 돌아온 유능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병원 로비에는 박진우 의사가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깊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는 그녀를 곧장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병원의 핵심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강태준도 있었다. 서연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강태준을 투명 인간처럼 무시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곧장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가 자료를 펼쳤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의 모든 의사들이 압도되었다. 그녀는 별다른 서론 없이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를 띄우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난 몇 주간 헛수고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도발적이었다. 몇몇 의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키메라 항원의 주기적 변이 패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기존 치료법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복잡한 데이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 나갔다. 한때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의사들의 눈빛은 점차 경외감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지금 전설로만 듣던 한 천재의 귀환을 목격하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이진한 노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생각은 항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이 주기를 역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게 한 뒤 그 틈에 박사님의 혈액에서 추출한 억제인자를 주입하자는 것인가? 그의 질문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확합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시도입니다.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환자는 급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분석은 그만큼 완벽했고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윤서연 박사님,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박사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강태준은 회의실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그가 돈으로 세운 병원에서 그의 아들의 목숨을 구하는 작전에서 그는 완벽하게 소외되었다. 그는 자신이 5년 전에 내쫓았던 여자가 이토록 눈부시고 강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충격과 굴욕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서울대학교 병원 특별연구동의 최첨단 혈액연구실은 윤서연이라는 새로운 지휘관을 맞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전까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의사들은 이제 그녀의 지시를 받는 연구원이 되었고, 나태함과 관료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던 공간은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재조정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의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낼 정도로 정밀했다. 그녀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다. 수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박진우를 비롯한 연구팀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실무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다. 연구실과 연결된 통유리 벽 너머의 관찰실에는 강태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곳은 원래 병원 의사진들이 수술을 참관하는 VIP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를 위한 고독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이 돌아가는 중심에서 밀려나 방관자가 되어야만 했다. 유리벽 안의 서연은 그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의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는 모니터 앞에서 토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눈빛은 단순한 존중을 넘어선 천재를 향한 경외심이었다. 태주는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종류의 권력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자 태주는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최 실장을 연구실로 보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사실상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현미경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규칙을 잊으셨습니까?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매일 저녁 6시에 박진우 교수를 통해 전달될 겁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제 연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에 최 실장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주는 굴욕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리벽 너머의 저 여자가 이제 그의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력하게 관찰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연애 시절 그녀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신나서 설명하던 모습이었다. 당시 그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지루하게만 느껴져 건성으로 들었었다. 그녀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열정을 그저 철없는 이상주의라고 치부해버렸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스스로 외면하고 짓밟아버렸던 것이다. 뒤늦은 후회가 심장을 찔렀다. 박진우 교수는 약속대로
매일 저녁 태준에게 와서 연구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그의 보고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사실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 태준은 서연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녀가 박사과정 시절부터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던 전설적인 수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 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윤 박사님이 해외의 유명 제약회사로 스카우트 되었거나 아니면 연구에 회의를 느끼고 은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박사님께서 그런 일을 겪고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진우의 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꺾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이 실패로 돌아갔고 연구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실패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고 밤샘 연구를 계속하며 팀원들을 독려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은 지쳐가던 연구팀에게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리더였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돌파구가 열렸다. 그녀의 가설대로 특정 효소를 투입하자 키메라 항원의 변이 주기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포착한 것이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실 안에서는 낮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서연은 아주 희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태주는 유리병 너머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아들이 살 수도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성취를 보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질투심도 패배감도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일종의 자부심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바로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더 큰 상실감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태주는 늦게까지 관찰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환하게 불이 켜진 연구실 안에서는 서연과 몇몇 팀원들이 여전히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나 굴욕감으로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권력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무력한 쪽은 자신이었고 아들의 생명줄은 자신이 자격 없다고 내쳤던 여자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었다. 연구실의 작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본격적인 치료제 주입을 위한 최종 검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민준의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춘 키메라 항원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독소를 배출하고 있었고 그 독소가 아이의 주요 장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연의 계산에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변수였다. 연구실의 공기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이제 그들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놓였다. 항원의 활동을 멈춘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독소는 더 많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렇다고 섣불리 치료제를 주입했다가는 아이의 약해진 장기가 버텨내지 못하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다. 서연은 즉시 치료제 주입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다. 지금부터 독소 성분 분석에 들어갑니다. 24시간 안에 해독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이를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선언의 연구실은 다시 한번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침착함이 무너지려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에 강렬한 냉기가 감돌았다.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TK그룹의 절대 군주인 강 회장이 예고 없이 병원에 닥친 것이다. 그는 아픈 손자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의 균열을 일으키는 불순물을 제거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중환자실이 아닌 병원 최상층의 이사장실로 직행해 아들 강태준을 호출했다. 이사장실의 공기는 연구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강 회장은 손자의 안부를 묻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그 천한 계집을 다시 집안으로 끌어들여? 지금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TK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다. 오직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태주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 서연이는 지금 민준이를 살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온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의사? 내 눈에는 우리 손자를 볼모로 잡고 다시 한번 신분 상승을 노리는 하이에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장 그 계집을 내쫓아라. 이미 그녀의 연구 데이터는 확보했을 테니 나머지는 미국이나 독일 팀을 불러서 마무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의 말은 비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지식과 능력을 훔쳐낸 뒤 그녀를 다시 한번 내버리라고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선택하십시오. TK그룹의 회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계집의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TK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강 회장은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태주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아들의 얼굴과 연구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서연의 모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 TK의 후계자이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다. 그 시각 연구실의 서연은 외부의 권력 다툼은 전혀 모른 채 독소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 슈퍼컴퓨터가 빠르게 회전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몇 년 전 학회에서 발표되었던 희귀 식물성 알칼로이드에 대한 논문을 떠올렸다. 독소의 구조가 그 알칼로이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그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해독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사장실의 대치는 극에 달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네가 감히 이 애비에게 반기를 들어.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부어오르는 뺨을 부여잡고 더욱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아닙니다. 윤서연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리는 제 결정입니다. 그것은 강태준이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다. 아버지의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도끼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긴 채 이사장실을 떠났다. 태주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적으로 돌리고 자신의 아들과 서연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관찰실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황량했다. 그때 유리벽 너머의 서연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러 화학 물질을 정밀하게 배합하여 새로운 용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완성된 해독제가 담긴 시험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가 마침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유리벽 너머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태준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서연의 눈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그리고 태준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의 목숨을 그녀의 손에 맡겼다. 강민준의 병실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전쟁터가 되었다. 각종 모니터가 내는 기계음과 의료진들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오직 윤서연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무균복을 입은 그녀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관이었다. 유리병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만들어낸 해독제를 민준의 링거라인에 직접 주입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독소가 중화되고 항원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는 정확한 타이밍.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치료제를 주입해야만 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기다림 속에서 병실의 모든 이들이 모니터의 수치 변화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모든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심박수가 수직으로 급강하했다. 아이의 몸이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박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이의 가슴에 패드를 붙이려 했다. 태주는 유리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절규했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만 같았다. 안 돼, 멈춰. 서연의 외침이 병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쇼크 상태의 심장에 전기 충격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야. 그녀는 패드를 붙이려던 의사를 밀쳐내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심정지가 아니었다. 해독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녀의 뇌가 0.1초 만에 상황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계획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지금 당장 치료제 주입해, 혈관 확장제도 최대로 투여해. 그녀의 명령에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모든 의학 교과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치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걸기로 했다. 서연의 피로 만들어진 붉은 액체가 아이의 혈관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수혈이 아니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건네는 가장 원초적인 희망이었다. 몇 초가 흘렀지만 심박 그래프는 여전히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절망적인 침묵이 병실을 지배했다. 태주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그때였다. 삐 하는 단조로운 기계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삐빅하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심전도 모니터로 향했다. 미동도 없던 그래프 위에 아주 작은 파동 하나가 그려졌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의 고동은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히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몇 시간이 흐르고 민주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격려는 멈췄고 치솟았던 열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묵윤복을 벗고 지친 몸으로 아들의 침대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의사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엄마였다. 그때 조용히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엉망인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눈물과 안도감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고맙다는 말로는 이 엄청난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려던 순간 서연이 먼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봤어요? 당신이 버렸던 아이가 저렇게 누워 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린 건 당신이 자격 없다고 말했던 여자의 피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날카롭게 태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자존심의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TK 그룹의 총수도 냉혹한 승부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 같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어. 내 오만함이, 내 비겁함이 당신과 내 아이를 죽일 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무릎 꿇고 우는 그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으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사과였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지난 세월의 상처를 한순간에 지워줄 수는 없었다. 병실 안에는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여자의 조용한 눈물, 그리고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격렬했던 폭풍은 끝났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안개 자욱한 미지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민주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병실을 가득 채웠던 기계음 대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연은 아들의 곁을 지키며 5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녀에게는 매 순간이 기적과도 같았다. 강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조심스러운 온기가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지만 서연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 아들 곁에 머무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묻고 기다리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준이 퇴원을 앞둔 어느 날, 태주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제안했다. TK 그룹 안주인 자리, 그녀의 이름을 딴 최첨단 연구재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부와 명예. 그는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세 사람이 함께 진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돌아와줘, 서연아.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분명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미소는 썼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태준 씨, 당신이 변했다는 거 알아요. 진심이라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당신이 사랑했던 혹은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여자는 5년 전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TK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희귀 혈액 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독립연구센터의 소장직을 맡기로 했다. TK그룹의 지원이 아닌 중립적인 의료재단의 투자를 받아서 운영될 곳이었다. 그녀는 서울에 머물며 아들의 곁을 지킬 것이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이지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했다. 부부도 연인도 아닌 오직 민준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 즉 공동 양육자로서의 관계였다. 그녀는 면접 교섭권의 원칙과 아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특히 강 회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명확한 규칙들을 제시했다. 그것은 강태준에게는 가혹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의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자신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도록 돕고 아들에게 더 나은 아버지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민주는 건강하게 퇴원했다. 서연은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아들과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태주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아들을 만나러 왔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 대신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공을 차고 책을 읽어주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태주는 아버지 강 회장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다. 강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부자 간의 연을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거대한 제국보다 자신의 작은 가족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권력 투쟁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윤서연은 대한민국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센터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발표하며 희귀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을 지휘할 때 가장 빛났고 그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그녀는 일을 마치고 민준의 유치원으로 향했다. 유치원 문 앞에는 먼저 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 가장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 손으로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고쳐맸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림자에 기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과학자였으며 무엇보다 온전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눈부신 길이 펼쳐져 있었다.